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 노래 아시죠? 어릴 때 모래로 집을 만들면서 불렀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사람이 살면서 집만큼 소중한 게 또 있을까요? 내 몸 하나 편히 누울 곳 만드는 게 요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전 30대 후반에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집도 생겼죠. 대출 만땅 땡기고요. 2년차 신혼인데 인생 선배님들 결혼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네요. 저흰 경제 사정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하고 결혼했는데요. 남편이 결혼 후에 엄청 변덕을 부립니다. 덕분에 제 흰머리도 부쩍 늘었어요. 실은 저 결혼 무르고 싶어서 친정에 내려갔습니다. 엄마가 아프시다는 소식 듣고 당장 짐을 쌌어요. 하필 부부싸움 후 냉전 중에 짐을 쌌더니 남편이 퉁명스럽게 묻더라고요. 왜, 집 나가게? 너무 선 넘는 거 아니냐? 집 나가면 이혼에 불리하다는 거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소송까지 하시게? 이보세요. 우리 결혼하면서 대출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 거기다 소송까지 한다고? 난 이혼 안 해. 돈 들어서 못 해. 입 밖으로 나오는 말 마구 내뱉었는데 그것조차 이혼하고 싶은 제 속마음을 숨긴 거였죠. 남편과 전 아이 낳는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약속과 달리 남편은 아이를 갖자고 절 설득하고 있었어요. 전 절대 안 된다고 늦은 나이에 대출까지 있는데 아이 낳는 건 모험이라고 버티고 있었죠. 둘 다 맞벌이에 젊은 나이도 아닌데 남편이 철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나 남편은 진심이었어요. 이 정도 대출 없이 사는 집도 있어. 내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잖아. 한 명만 낳자. 둘도 안 바래. 결혼 전에 아이 없이 살자고 약속한 거 큰 착오였어. 너랑 사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고 너랑 나 닮은 아기도 보고 싶어. 이게 본능이지 욕심이냐? 미안한데 난 싫어. 애 낳으면 나 당분간 일 못해. 그럼 대출은 어떻게? 손가락 빨고 살아?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생각할 시간을 갖자. 우리 엄마 많이 아프시대.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게. 전 남편을 외면하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부모님께는 우리 부부 갈등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고요. 양가 부모님은 저희가 딩크인 것도 몰랐어요. 이래저래 심란하기만 했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늦었는데 출산, 육아, 대출 갚는 일까지 숨이 턱에 찼죠. 그럴 바엔 여유 있게 즐기면서 부부 둘만 단촐하게 사는 게 좋다고 싶었고요. 결혼 전에 약속까지 한마당에 왜 변덕을 부리는지 남편이 미웠습니다. 일단 고민 접고 엄마 간호에 매달리자 싶었어요. 때는 여름이었고 더위가 막 시작된 때였어요. 이것저것 사서 친정에 갔더니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아빠 혼자 엄마 간호하랴 살림하랴 정신이 없으셨겠죠. 냉장고엔 쉬어빠지다 못해 쉰내나는 김치에 싱크대엔 찐득찐득한 게 묻어있고 말이 아니었어요. 거의 이틀을 청소에만 매달렸죠. 아빤 제가 집에 온 뒤 내내 주무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름이었어요. 아빤 사계절 중에 여름을 제일 힘들어 하셨죠. 엄마한테 아빠가 영 기운을 못 차린다고 했더니 절 붙잡고 그러시네요. 주경아, 이제 곧 고모부 기일이야. 아빠 이때쯤 되면 크게 알았던 거 기억나? 미리 아빠 좀 챙겨드려. 안 그럼 큰일 난다. 엄마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모부의 존재를 한동안 잊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아빠는 여름만 되면 그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특히 고모부의 납골당을 다녀오신 후엔 며칠을 못 일어나셨죠.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다른 계절엔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아빠가
여름만 되면 크게 아프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저와 동생한테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하시곤 심각한 얼굴로 한의원에 가곤 하셨어요. 여보, 한약 지어왔어요. 거기만 다녀오면 사람이 이렇게 초죽음이 돼요? 얼른 이거 먹고 일어나요. 훌훌 털어내요, 제발. 당신까지 잘못되면 어떡해요? 가끔 엄마는 울면서 화를 내신 적도 있었죠. 그럴 때 집안 분위기는 어두웠고 장난기 많던 동생도 눈치를 봤어요. 심지어 무당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구슬한 적도 있었죠. 딱 한 번이었지만 분위기가 너무 소름 끼쳐서 기억이 나네요. 어떤 해에는 스님이 오신 적도 있었고요. 용하다는 한의사를 만난 후 아빠 몸이 좋아져서 그때 이후로 그 한약방에서 약을 지어 드셨죠. 매해 여름 8월이 되면 겪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나이도 드셨고 엄마 간병하시느라 더 지치셨으니까요. 엄마도 아픈데 아빠까지 쓰러지면 큰일이겠다 싶어 겁이 났습니다. 아빠, 미리 한약 지어올까? 왜 있잖아. 여름마다 엄마가 한약 지어오시던 거기. 그 한의원 이름이 뭐예요? 그 한약방 선생님 돌아가셨다. 진짜? 언제? 아버진 말없이 식사만 하실 뿐이었죠. 그렇게나 시간이 흐른 거였습니다. 어김없이 고모부의 기일이 다가왔어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고모부는 외진 하천의 굴다리 아래 움막을 짓고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고모부를 뭐라고 불렀냐면 미친 사람, 노숙자, 거지, 귀신이었어요. 존경은커녕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분이었죠. 그래도 아버진 35년을 꼬박 고모부를 챙기셨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른 아침 양복을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미숫가루 한 잔 타드시더니 더 말도 없이 집을 나가셨죠. 엄마도 그날따라 말이 없으셨어요. 이젠 그만할 때도 됐는데.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셔서 저도 마음이 심란했죠. 아버진 하루가 꼬박 지나 늦은 저녁에 돌아오셨어요. 전 얼른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넋이 나간 얼굴로 그대로 방에 들어가셨어요. 문이 딸칵 잠기는 소리에 전 깜짝 놀라 물었죠. 방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시장하지 않으세요? 지워라. 생각 없다. 다음 날 아버지는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전 너무 걱정이 돼서 열쇠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아버지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고 안색도 창백해 보였죠.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 미친 듯이 방에 뛰어들어갔어요. 아빠! 아빠! 숨 쉬는 거야? 아빠! 눈 떠봐! 엄마! 아빠가 이상해! 그 몇 초가 몇 분, 아니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영화의 느린 장면처럼 아버지가 눈을 서서히 뜨셨습니다. 왜 그래, 이 녀석아? 아침서부터 시끄럽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도 모르게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을 걱정시켜요? 그날 삐져서 하루 종일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전 부모님 식사만 챙겨드리고 집을 나와 남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속상해 죽겠다고 아빠 왜 그러신지 너는 아냐고 물었어요. 엄마도 속 시원히 얘기 안 해주고 두 분이 한숨만 쉬신다고 했더니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얼핏 들어서 아는 건데 고모부 그냥 돌아가신 거 아니라고 아버지가 그 일로 두고두고 힘들어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전 아예 기억이 없었어요. 제가 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고모부는 돌아가셨고 고모도 병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었죠. 고모네 이야기는 친척들 사이에서 쉬쉬하는 주제였어요. 어린 애들은 알 거 없다고
부모님이 알려주지 않으셨고 어른들도 입에 올리기를 꺼려하셨죠. 어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 40이 넘은 시점에 알아선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고모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꼭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잠드신 어느 날 전 아버지한테 요 앞 포장마차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젊어서 술 좀 하셨거든요. 지금은 건강 때문에 못 하시지만 그 분위기 무척 그리워하신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죠. 우동 먹어보고 싶은데 혼자 가기 창피하다고 아버지한테 10분만 옆에 있어달라고 했어요. 거기서 저도 모르게 제 고민 얘기를 털어놓게 됐습니다. 결혼한 거 아이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한 건데 최서방이 마음 바꿔 냉전 중이라고요. 아버진 놀라시지도 않더라고요. 한참 묵묵히 계시더니 그만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전 엄마한테는 비밀이니까 약속 지켜달라고 했지만 아버진 굳은 얼굴을 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뜻밖의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포장마차로 가자고 하시더니 소주를 주문하시는 거였어요. 전 깜짝 놀라 아버지를 말렸죠. 한 잔만 하자. 딱 한 잔만. 너도 한 잔 할 테냐? 할 수 없이 아버지께 한 잔 따라드렸죠. 주경아, 네 고모부 월천다리 밑에서 살았던 거 기억나냐? 어렴풋이 그 모습은 기억나요. 근데 그게 다야. 35년 전 고모부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목숨을 연명하고 계셨어요. 밤이면 동네 개밥을 훔쳐먹는다는 소문도 돌았고요. 어렴풋한 기억에 어린 저는 거지가 친척이라는 사실이 싫었습니다. 동네 오빠들이 다리 밑 논막에 돌을 던지면 모른 척 같이 던졌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된 고모부의 이야기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경이 아비입니다. 제게 평생을 잊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보지 못할 소중한 이들이 매해 여름이 되면 유난히 더 그리워지네요. 어려서 제 부친은 무섭고 엄하기로 소문이 난 분이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사업 수완 좋기로 소문은 났지만 그만큼 무자비한 분이기도 했죠. 돈이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걸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10살이 되던 해였을 겁니다. 어른들 몰래 꿀을 훔쳐 먹다가 서랍장이 무너져 내렸고 그 위에 있던 도자기가 박살이 난 적이 있어요. 물자가 귀하던 시절이라 꿀, 서랍장, 도자기 또한 귀중품이었습니다. 대노하신 아버지는 절 붙잡아 매타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린 마음에 이렇게 맞다간 죽겠다 싶어서 아버지 손등을 꽉 깨물어 도망을 쳤어요. 죽을 힘을 다해 뛰는데 금방이라도 잡힐 것 같아 어디 숨어야겠다 싶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마을에서 행세 좀 하는 집안이었고 재산이 많았어요. 꼬장꼬장한 아버지는 저한테 산 것들이랑 어울리는 거 아니라며 가난한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했고요. 없이 사는 집들이 모여 있는 골목에는 발도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도망가면서도 장꾀를 굴린 저는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냅다 달렸죠. 하필 가장 허름한 집으로 꼭 숨어들었고요. 들어가 보니 아는 얼굴이 허연 죽을 퍼먹고 있었습니다. 거긴 개똥이네 집이었어요. 가난한 모자가 먹을 게 없어 나무 껍질을 뜯어먹고 산다고 매일같이 설사만 해서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해서 그 집의 별명이 개똥이었습니다. 개똥인 툭하면 논리받고 무시를 당하는데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애들이 괴롭혔고요. 아버지 피해 살기 위해 도망친 곳이 개똥이네였어요. 제가 숨이 턱에 차서 헉헉거리니까 개똥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 왜 왔어? 나 좀 숨겨줘. 빨리. 안 그럼 아버지한테 나 맞아 죽어.
눈치 빠른 개똥이는 절 확 잡아 끌었습니다. 거적대기로 가려놓은 짐 안에 저를 숨겨줬어요. 쉰내가 확 풍기는 낡은 이불 안에서 전 코를 막아야 했죠. 간발의 차이로 아버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이 골목까지 아들을 찾으러 오신 거였어요. 전 들켜서 잡힐까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코딱지만큼 좁은 집이라 골목에서 나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나는 것처럼 들렸어요. 김보철이 나와! 이 집안 살림을 걷어내놓고 도망을 쳐! 이 괘씸한 녀석! 넌 오늘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아버진 보통분이 아니셨습니다. 곧 제가 숨어든 개똥이네 집 문이 부셔지는 소리가 났죠.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냐? 웬 신내가 이렇게 지독해? 이 녀석아, 너보다 한 뼘은 더 큰 형 못 봤냐? 이쪽으로 지나갔다고! 아, 그 형이요? 저 반대편으로 꽁지 빠지게 도망가던데요. 오늘 날 잡았다, 아주. 김보칠이, 거기 안 서! 아버지 발소리가 대로변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전 거적대기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생각과 함께 맥이 탁 풀리면서 주저앉았죠. 그리고 집안 상황이 눈에 들어왔어요. 개똥이가 먹는 건 멀건 죽이었습니다. 드문드문 초록색 입이 떠 있는데 그마저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이게 저녁이냐고 물었더니 맞대요. 엄마는 어디 가셨냐고 했더니 일하고 오밤중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소문이 맞았습니다. 개똥이네는 멀건 죽으로 끼니를 때울 만큼 가난했어요. 전 약속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 간식이랑 먹을 걸 갖다 주겠다고요. 너 아니면 아버지한테 맞아 뼈도 못 추렸을 거라고 고맙다고 했더니 짜식이 피식 웃는 거였어요. 개똥인 무서운 분이라도 좋으니 아버지랑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눈치를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너 아버지 안 계시냐? 응, 나 3살 적에 돌아가셨다. 근데 너 그거 먹고 기운이 나냐? 너 크림빵 먹어봤어? 짜장면은? 크림빵? 부자들은 화장품을 빵에 발라먹냐? 짜장면은 멀찍이서 한번 봤지. 검은 국수 말하는 거지? 너 각오 단단히 해라. 앞으로 네 뱃속이 엄청 놀랄 거다. 내 목숨 살려줬으니까 은혜 갚는 셈 치고 개똥이 네 입 호강시켜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개똥인 저보다 1살이 어렸어요. 절 형이라고 부르며 잘 따랐죠. 게다가 생전 못 보던 맛있는 것까지 사주니 얼마나 잘 따랐겠습니까? 짜장면에 크림빵에 가끔은 도시락을 통째로 주기도 했어요. 불고기랑 제육볶음, 동태전에 소시지까지 반찬이 늘 풍성했거든요. 저랑 친하게 지내니까 애들도 개똥이를 더 놀리지 않더라고요. 참 희한했습니다. 애들이 보면 더 영악했어요. 부잣집 아들이 데리고 다니는 애니까 함부로 건들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았죠. 한 번은 개똥이랑 왜 그렇게 붙어 다니냐고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개똥이 말재간이 여간 좋은 게 아니라고 같이 있으면 너무 재미있다고 했더니 자기도 같이 놀자고 하더라고요. 개똥인 타고난 이야기꾼이었어요. 수수께끼도 잘 만들어 오고 장바닥 돌아다니면서 들은 어른들 농담도 곧잘 주워 듣고 와서 해줬죠. 한번 흥이 나면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는 재주가 있었어요. 어디 보자. 다 외워왔어? 숙제검사 좀 해야 쓰겠네. 어디 형부터 해봐. 가만 있어봐. 김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삼천갑자? 아우씨, 다음에 뭐였더라? 아니, 형은 공부도 잘한다면서 이것도 못 외워와? 어디 영희 네가 외워봐라. 상품은 여기 돌멩이요. 돌멩이 갖다 어디다 쓴대? 너나 가져라. 이 돌멩이가 보통 돌멩이가 아니라니까. 내가 며칠을 이 돌멩이에다 치성을 드렸는데 소원을 들어주는 짱돌이라면 믿을래? 그걸 누가 믿냐?
짱돌은 너나 갖고 난 다 외웠으니까 잘 들어. 김,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지치카포 사리사리, 센타 워리워리. 합격! 무조건 합격! 자, 짱돌은 영희 네 거. 이 짱돌을 갖게 되면 말이야. 개똥이랑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뭐? 이것은 사기꾼 아니야? 너 거기 안 서? 사실 개똥인 인물도 출중했어요. 한 번은 셋이 근처 하천에서 수영하고 놀다가 햇빛에 몸을 말리려고 누웠는데 개똥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죠. 떼국물이 지어지고 덥수룩한 앞머리를 까니까 밤톨 같은 얼굴이 드러나는데 산의 놈 눈이 어쩌면 그렇게 땡그랗고 큰지 깜짝 놀랐다니까요. 코는 오똑하고요. 참, 셋이 수영한 건 그때가 끝이었습니다. 그해 바다에 빠져 크게 고생을 한 뒤로 더는 수영을 하지 못했어요. 대신 개똥이랑 영희는 하천에서 곧잘 수영을 하곤 했습니다. 둘은 꼭 물개 같았죠. 우리 셋은 자주 놀았고 교복 입을 나이가 돼서도 우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개똥이네도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나와 번듯한 양옥집 반지하에 새를 들게 되었습니다. 개똥이는 머리가 좋아 공부를 곧잘 했어요. 전 제가 푼 문제집을 물려주거나 용돈이 넉넉하면 개똥이 것까지 전과를 사서 주기도 했죠. 부담스럽게 왜 이러냐고 하면 나중에 성공해서 갚으라고 했어요. 여동생 영희는 개똥이보다 나이가 2살이 어렸고 그 녀석도 똘똘했습니다. 가끔 영희가 저한테 그랬어요. 개똥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했을 거라고요. 가난이 뭘까, 돈이 뭘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고 친하게 지내는 개똥이네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세상의 비정함을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사업 때문에 늘 바쁘고 아랫사람에게 무자비한 아버지는 우리 남매에게 늘 무섭기만 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닌 그런 아버지의 기에 눌려 안절부절 못하며 사셨고요. 언제 불효령이 떨어질지 몰라 살 얼음판을 걷듯이 살아야 해서 부유한 집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리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먹는 거, 입는 거, 배우는 건 원 없이 했지만 마음이 불편하니 집이 못 견디게 불편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개똥이네 집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었어요. 토요일 오후 개똥이네 반지하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도 그렇게 맛있고 유치한 코미디 프로를 봐도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었죠. 개똥이는 살 맛을 아는 애였고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와 영희는 대학에 갔고 개똥인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용접 기술 배워서 바쁘게 살았죠. 개똥이 어머니는 젊어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때 이미 안 아픈 곳이 없으셨고요. 개똥이, 아니, 기태는 실력과 운이 따라줘서 큰 조선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서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포상도 크게 받았죠. 그게 다 개똥이가 20대에 이룬 것들이었어요. 전 대학에 입대했고 군 제대하고 졸업해 20대 후반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능력 있는 청년이 되어 더 이상은 개똥이라고 부를 수 없는 기태가 만나자고 해서 나갔습니다. 갔더니 생전 안 입던 양복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러더니 5분 후에 제 동생 영희가 다방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야, 니들 무슨 결혼 발표하냐? 왜들 이래 어색하게. 에이, 형, 할 말이 있어. 영희랑 같이. 심장이 덜컥 하더라고요. 그때 영희가 기태 옆에 앉더니 둘이 손을 꽉 붙잡는 거였습니다. 기가 막혔죠. 뭐야, 너희 둘 설마 나 몰래 연애했냐? 사실 우리 형 군대 갔을 때부터 사귀었어. 영희랑 결혼하고 싶어, 형. 뭐? 결혼? 야, 박영희, 너 이럴 수 있어? 오빠를 감쪽같이 속여? 속인 건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일부러 속인 건 아니야. 기회를 못 잡았을 뿐이지. 오빠도 많이 놀랐을 거 알아.
그래도 할 수 없어. 우리 결혼 도와줘, 오빠. 아버지 반대할 게 뻔해. 나한테 선보라고 난리셔. 사람이 이렇게 기만할 수 있냐? 괘씸한 것들. 도와주긴 뭘 도와줘. 니들이 알아서 해. 반가움보다 배신감이 앞섰죠. 남들이 그 둘이 정분 나겠다 할 때도 그럴 리 없다고 하던 저였어요. 기태와 영희를 부부로 맺어주자니 속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기태를 친한 동생으로 아끼는 거랑 여동생의 남편으로서 가족으로서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였죠. 가장 걸리는 건 기태의 집안이었어요. 너무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기태가 조선소에 취직해 높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아프신 홀어머니의 외아들, 변변한 동기간 친척도 없는 그런 집안에 영희를 보내기는 싫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 또한 대노하셨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기태 녀석 연줄 이용해 회사에서 잘리게 하겠다고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도 그럴 것이 동생에게는 내노라 하는 집안에서 며느리 삼겠다고 입질이 상당했거든요. 부모님은 그 중에서도 신중하게 고르고 계셨고요. 그 둘의 도와달라는 부탁을 외면하고 전 내심 둘이 헤어지길 바랬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일 줄 몰랐어요. 동생 영희는 어느 날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오빠가 이럴 수 있어? 기태 오빠 누구보다 잘 알잖아. 좋은 사람이잖아. 나 그 사람 사랑해. 왜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 아니면 평생 수절하면서 혼자 살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너 오빠 협박하냐?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장난 아닌 거 아니까 이래. 엄마 아빠는 돈만 보고 남편감 고르라지만 난 죽어도 싫어. 이미 마음 다 줬고 더한 것도 줄 수 있어.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이 자식이 오빠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도와줘 제발. 오빠 아니면 도움 청할 사람도 없어. 나랑 결혼 못하면 기태씨 이민 갈 거래. 다 버리고 평생 숨어버릴 거래. 그러면 나 못 살아. 혼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미 부모님한테 동생은 감금 당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또 한 번 기태 만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린다고 협박도 하셨죠. 까딱하다 머리도 박박 깎일 위기였고요. 이미 동생 혼처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르고 골라 사업에 도움될 집안 자체로 점 찍어 놓은 거였죠. 그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결혼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 결혼에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장남인 저한텐 오죽하실까요? 갑자기 숨이 콱 막혀왔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선봐서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다짜고짜 괴롭기부터 했습니다. 하물며 동생은 여잔데 저보다 더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이 아닌 조건에 따른 결혼, 동생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클 것 같았죠. 전 마음을 돌려먹었습니다. 깊은 밤 동생을 몰래 빼내서 기태네 집에 보내줬어요. 차 안에서 영희가 막 울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들 잘 사는 걸로 보답해. 아니, 보답할 것도 없어. 니들 둘이 잘 살면 돼. 미안하다 영희야. 오빠가 생각이 짧았어. 몇 주 만에 본 기태는 눈이 쏙 들어가 있더라고요. 둘이 생리별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한 건지 펑펑 우는데 저까지 코끝이 찡했습니다. 내일 저 떠나려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떠난다니 어딜. 내가 무슨 생각으로 버텼는데. 이제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약속해. 투닥거리던 둘은 뜨겁게 포옹을 하더라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습니다. 전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선전포고했어요. 영희 기태랑 맺어주지 않으면 결혼 안 하고 노총각으로 살겠다 부모님께 말했죠. 아버지 불호령을 기다리며 눈 질끈 감고 있는데 깊은 한숨과 함께 알았다는 대답이 들려왔어요. 제 계획이 통한 거였습니다. 장남이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것보다
딸이 원하는 결혼 시켜주는 게 수지타산이 맞다고 생각하신 거였어요. 결국 영희는 기태와 화촉을 밝혔어요. 착한 영희는 아픈 시어머니 모시면서 기태와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1년 뒤 큰딸을 낳고 다음해 연년생으로 둘째까지 낳았죠. 전 동생 내가 둘째를 낳은 그 해에 결혼을 했고 2년 뒤 남매를 낳았습니다. 가정을 꾸린 후에도 두 집이 왕래하면서 잘 지냈어요. 참, 제 아내는 선으로 만났습니다. 사람 일 묘한 게 동생은 선 봐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우겼는데 전 부모님이 소개한 집안 딸이랑 결혼했네요. 아버지 노여움도 풀리시고 평탄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었죠. 두 집 다 고향에 정착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사업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고 저도 사업을 배우며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동생네랑 저희인 여름이 되면 같이 피서를 가는 게 약속처럼 굳어져서 그 해에도 함께 물놀이를 갔죠. 고향 동네 하천이 애들 놀기가 좋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랑 변한 게 없었죠. 물도 깊지 않고 물가에서 쉬기도 좋고요. 물가에 막 도착했는데 우리 집 막내가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멀미가 심했는지 구토를 하려고 하고 열이 올라서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았죠. 동생네 애들은 그때 벌써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매제는 근처 시장에 수박이랑 음료수를 사러 갔고요. 전 걱정하는 동생한테 말했죠. 금방 병원 다녀올게. 괜찮을 거야. 동훈이 원래 잘 체하잖아. 애들이랑 잘 놀고 있어. 지혜야, 영애야, 외삼촌 동생들 데리고 병원에 금방 갔다 올게. 물놀이 한다고 동훈이가 들떴었나 보네. 동훈아,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울지 말고 뚝. 고모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니까 병원 잘 다녀와. 전 병원으로 급히 차를 몰았어요. 평소에 잘 가던 소아과에는 유난히 사람이 붐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막내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졌죠. 결국 전 큰 병원 응급실로 아이를 데려갔고 막내는 장염 진단을 받게 됐어요. 큰애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물놀이를 못 가겠다 판단하고 애들을 아내한테 맡기고 하천으로 향했습니다. 준비했던 음식들 동생네 주고 오려고요. 그런데 크게 붐빈 적 없던 하천 입구가 시끌벅적했어요. 구급차와 경찰차, 사람들도 떼를 지어 몰려 있었고요. 무슨 일이야? 사고 났나? 그때였습니다. 누가 비명을 지르며 우는데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오싹하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곧 누군가 들것에 실려 나오는 장면이 보였어요. 이미 흰 천이 덮여 있는 걸 보니 사망한 것 같았습니다. 뭐야, 한 사람이 아니잖아. 둘, 셋, 세 사람이나 죽었어? 손발이 달달 떨려 차에서 간신히 내렸습니다. 괜히 숨이 차고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 결국 보고야 말았습니다. 들것을 옮기는 구급대원들을 붙잡고 아는 사람이 울부짖고 있는 것을요. 미치광이처럼 울고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기태, 제 여동생의 남편이었죠. 안 돼,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아니라고요. 이 선생님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애들 엄마랑 애들 이렇게 따뜻한데 죽었을 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요. 아니야, 아니라고요. 죽었다는 소리가 날카롭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전 매제한테 달려가 붙잡고 물었죠. 무슨 소리야? 죽어? 누가 죽어? 정신 차려! 왜 이래? 형님, 형님! 그제야 매제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일까요? 구급대원들이 매제를 에워쌌고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어요. 꿈이 아닐까? 이런 게 현실일 수 없어. 꿈일 거야 생각하며 가까이 있는 들것의 흰 천을 들춰봤어요. 거기엔 온몸이 물에 젖어 있는 영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에 영희가 잠을 자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이미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충격을 받은 전 오열했습니다. 영희야, 안 돼! 영희야! 뒤따르는 들것에 꼭 갔던 조카들이 나란히 누워 있었던 거였죠. 인정할 수 없는 비극에 저 또한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뜨겁게 숨쉬며 살아있던 가족들이었어요. 그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서 셋이 한꺼번에 숨을 거둔 건지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죠. 병원에 쫓아가 봤지만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애원하고 매달리고 싶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전 울부짖었고, 간신히 깨어난 매제는 넋이 나간 듯 말을 잃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와 장례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목격자에 의하면 애들이 하천에서 놀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 동생이 애들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함께 빠져 목숨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모든 게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거긴 매년 여름마다 가는 곳이었습니다. 애들이 놀아도 될 만큼 수심도 얕은 곳이었고요. 조금이라도 위험한 곳이었다면 누가 애들을 놀게 놔뒀겠습니까? 얼마 안 있어 부모님이 달려오셨어요. 저와 매제를 붙잡고 오열하셨습니다. 애들 안 보고 뭐 했어? 둘은 어디 가서 뭘 했어? 영희야, 내 딸 살려내라. 우리 손녀들 아까워서 어떡해? 믿기 어려운 비극에 정신이 나갔지만 산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여동생과 아이들의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그건 누구도 아닌 제 몫이었죠. 어렵게 정신을 수습하고 하나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하고 분했어요. 티 없이 맑았던 아이들, 착하기만 한 동생이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리고 밝혀진 사실은 더 참혹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이랬어요. 그 하천의 모래에 불법으로 퍼간 업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래가 줄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름이 된 거였고요. 중턱까지도 물이 얕아 가족 단위로 물놀이를 하던 곳이었는데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해놓고 모른 척을 한 거였죠. 모래가 빠져 깊게 파진 곳은 방치돼 있었어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구덩이도 메우지 않은 상태여서 물속에는 엄청 깊은 웅덩이가 생긴 거였습니다. 그곳에서 귀한 생명을 3명이나 앗아간 사고가 벌어졌던 거였어요. 누군가의 이기심이 큰 불행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거기 그렇게 깊은데 아니었잖아요. 분명 애들 허리까지 오는 데였는데 놀던 애들이 갑자기 쑥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애들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비명 지르면서 뛰어들었고 꼭 물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니까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매지는 그 시간 장을 본 뒤 돌아오고 있었고 전 병원에 있었고요.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그렇게 매제는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넋이 나가 있는 매제에게 그 누구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만큼 가족에게 닥친 비극은 크고 무거웠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매제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꽃도 피지 못한 어린 딸들과 소중한 아내를 잃은 그 사람은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몰래 모래를 퍼간 공사업체와 지자체에 항의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무시와 냉대, 책임 회피뿐이었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살인자들아, 이 대표라는 건 코빼기도 안 보이고 겁이 나긴 나냐, 이 못된 것들아. 니들 때문에 내 아내,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었어. 그렇게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나와, 대표 나오라고. 너희들 내가 어디든 쫓아갈 거야. 지옥까지 쫓아갈 거라고. 여보, 애들아. 회사에 찾아가도 문 앞에서 쫓겨나기 일쑤였고 분노에 가득 찬 매제는 입구에 오물을 붓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런 짓으로도 철옹성 같은 업체의 문을 뚫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외면한 건 아니었대요. 매제가 회사 앞에 주저앉고 울고 있으니 나중에는 경비들이 와서 같이 울어주더랍니다. 처음엔 잡상인 취급하며 떠밀던 사람들도 내막을 듣고는 가슴이 아팠던 거였겠죠. 책임을 물을 곳이 거기뿐이었을까요? 매제는 불법으로 모래를 퍼가는 행위의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과도 연루됐다는 걸 알고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을 담아 편지와 이웃들의 호소문을 준비하고 본인이 관련 법 조항을 공부까지 해서 갔대요. 자자가 항의했지만 거기서도 매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뿐이었죠. 알았으니까 나가세요. 시간 나면 볼 테니까 두고 가시라고요. 시간 나면 볼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보라고요. 내 아내랑 금쪽 같은 애들이 모래를 파낸 웅덩이에 빠져 죽었다니까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한날 한시에 놀러 갔다가요. 내 관할이 아니고 모릅니다. 기다리세요. 야, 넌 가족도 없냐? 위험하다는 팻말만 하나 있었어도 우리 거기 안 갔어. 뒷구멍으로 뇌물 받고 아무 일도 안 한 니들도 살인 공범자들이야. 내 딸 살려내. 애들 엄마 살려내라고 이 천벌 받아 이것들아. 너는 가족도 없냐? 자식도 없어. 나라의 녹을 먹는 인간들이 할 짓이야 이게. 매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갔지만 어디서 협박질이냐며 비난받고 하루는 길에서 모르는 깡패들한테 붙잡혀 흠씬 두들겨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업체의 대표와 그 뒷배경을 봐준 사람들이 매제가 시끄럽게 구니까 그런 더러운 짓까지 벌인 거였죠. 많이 다친 매제는 입원을 했고 회복이 유난히 더뎠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미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면회를 간 저를 잡고 애원을 했죠. 형, 그 위험한데 사람들이 또 갈 거 아니야. 아직도 거기 팻말 하나 안 붙어있지. 안 돼. 큰일 난다고. 전 힘 닿는 데까지 알아볼 테니까 일단 몸부터 회복하라고 했지만 매제는 중얼중얼 넋이 나간 채 그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거기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이죠. 저 역시 불법으로 모래를 퍼간 업체와 지자체 담당부터 책임자를 찾아다녔지만 어디서도 속 시원한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너무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에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꼭 죄인 다루듯 밀어내고 입도 뻥금 못하게 하니 분하고 원통했어요. 매제는 그 순간에도 처절하게 견디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도 무너졌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기울었고 저도 빚을 떠안게 됐어요. 부모님도 건강이 악화돼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고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제 아버지의 악행에 대해 뒷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젊어서 그리 돈돈하고 못 사는 사람들 착취하고 못 살게 하더니 벌 받았다고요.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이어 몰아닥친 불행을 감당하기도 벅찼어요. 이후 믿을 수 없게도 그 하천에선 비슷한 사고가 몇 번 더 일어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 사람들 목숨을 잃지 않았지만 건장한 성인 남자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모래를 다시 메우지 않고 위험 표시도 없어서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자 오히려 동네 사람들은 매제와 죽은 여동생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물귀신이 있는 모양이야. 아유, 누가 들을라. 들으면 어때? 내 아들이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맨 처음에 빠져 죽은 여자랑 그 딸들 있잖아. 자기들끼리 구천을 떠도니 억울한 거 아니겠어? 그 집 남자도 반 미쳤잖아. 에휴, 그러니까 굿이라도 하면 좀 좋아? 괜히 엄한 사람 잡을 뻔했잖아. 그러면 동네 차원에서 굿을 좀 버려볼까? 그 하천에서 말이야. 왜 우리 돈 들여서 굿을 해? 그 남자가 해야지. 하여간 그날 이후로 동네가 조용할 날이 없어. 어쩌다 그 얘기를 들은 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물지 못할 남의 상처에 소금 뿌리면 시원하냐고. 당신 아들 살아 돌아온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미쳤으면 불법으로 공사한 그 업체랑 담당 공무원들 어떻게 찾아갑니까? 네? 똑같은 사고 벌어지면 안 된다고 자기 몸 다쳐도 나한테 애원하는 사람이에요. 구술하던지 말던지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어디 사람 같아야 말을 섞지. 아니, 나는 우리 아들이 죽을 뻔해서 놀래서 그랬지. 사람같이 좀 삽시다. 네? 힘을 보태주지 못할 망정 엄한데 화풀이 합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자 매제는 세상에 사람이 질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미친 사람처럼 하고 다녔고 행동도 딱 그랬어요. 한마디로 정신줄을 놓은 거죠. 온전한 집에서도 못 살고 하천 그늘진 곳에 움막을 짓고 거지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행동은 한결같았어요. 여름이면 물놀이를 오는 사람들을 위험하다며 쫓아내기 바빴죠.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피하고 기분 나빠서 그곳에서 나갔고요. 경찰도 여러 번 출동했지만 매제를 그곳에서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비롯해 이웃들이 그만하라고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는 노릇이었죠. 매제의 시선은 늘 아내와 자식들을 빼앗아간 그 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천을 지키면서 물에 빠질 뻔한 사람을 몇 번이나 구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평탄치 못한 나날이었죠. 하천 위에는 하천가 식당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매제는 눈의 가시였어요. 시원한 물가에서 좋은 경치 보며 백숙이라도 먹을라 치면 움막에 웬 더러운 거지가 나와서 물가를 어슬렁거리니 손님들 밥맛 떨어진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또다시 여름이 다가왔어요. 몇몇 사람들이 또 그 하천가에서 물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저는 여름만 되면 매제가 걱정되어 움막을 자주 찾아갔어요. 뭐해, 밥은 제대로 먹고 살아? 아우, 냄새. 썩은 음식은 좀 내버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개똥이라는 이름 자네 기억나? 이렇게 말도 잘하고 똑똑했잖아.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 돼. 영희도 그렇고 딸들도 자네 이러는 거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제 정신 차리고 같이 가세. 이제 죽은 이들 보내주고 정신 차리라고 수없이 타일렀지만 매제는 말도 잃고 다가온 사람을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전 먹을 음식이랑 깨끗한 속옷을 챙겨 매제가 있는 움막으로 향했어요. 날이 갈수록 매제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순간 사람들의 비명부터 들렸어요. 어떡해. 사람이 빠졌어. 저 거지가 지금 사람 구한다고 뛰어든 거지? 뛰어가면서 보니 이미 일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천 중턱으로 아이들이 나뭇잎 쓸려가듯 떠내려가고 있었고 매제가 미친 듯이 수영을 해서 그 애들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죠. 매제는 전속력으로 있는 힘을 다하고 있었어요. 미처 구하지 못한 자신의 딸들을 구하기라도 하는 듯이 그 아이들을 한 명씩 잡아 올렸습니다. 평소 매제는 잘 먹지도 자지도 않았는데 그런 힘이 어디서 솟아난 건지 결국 아이 둘을 구한 매제는 정작 자신은 힘이 빠져 물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저는 엉엉 울면서 매제한테 갔습니다. 이 사람아, 어서 이 손 잡고 나와! 빨리!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에는 생전 눈 한 번 마주친 적 없던 사람이 물속에 누워 저를 빤히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빨리 나와! 왜 그러고 있어? 저는 미칠 듯한 조바심에 물속으로 벌벌 떨며 들어갔어요. 10대 초반에 바다에 빠진 뒤로는 수영을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매제는 들어오지 말라고 손짓을 하더니 더 멀리 물을 따라 중턱 쪽으로 흘러갈 뿐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며 깊은 곳으로 쓸려 내려가는데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힘 빠진 것 같다고 어떡하냐고요.
전 두려움을 무릅쓰고 물에 뛰어들었어요. 멀리서 구급차가 출동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눈앞에서 순식간에 매제가 사라졌고 누군가 제 뒷덜미를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는 절 물 밖으로 끌어내고 매제를 찾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전 오열했습니다. 절 보는 매제의 눈빛에서 읽힌 건 죽음이었어요. 며칠 전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멍하니 하천 중턱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사람이 잃으면 되찾을 수 없는 건데 또 누가 죽으면 어떡해. 이젠 여기서도 저 물속이 환히 들여다보여.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반드시 해결책을 내야 돼. 누군가 또 나 같은 일을 겪게 할 순 없잖아. 그건 영희에게도 애들한테도 못할 짓이야.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 그립다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전 매제를 혼냈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완고했죠. 힘들어요. 지금이라도 영희랑 애들 옆으로 가고 싶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영희가 참도 좋아하겠다. 자네 그렇게 가면 잘 오셨소 할 것 같아? 오히려 왜 왔냐고 화를 낼 거야. 자네 영희 성격 몰라? 내 마음 아무리 형님이라도 이해 못해요. 탐욕스러운 인간들도 질리고 더 이상 숨쉬고 싶지가 않습니다. 결국 매제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아이들을 구한 후 이 비극을 끝맺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아,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개똥아, 기태야. 그렇게 매제는 한많은 인생을 끝내고 가족의 곁으로 가게 됐습니다. 누구도 이 커다란 비극 앞에서 쉽게 입을 뗄 수 없었어요. 빈소는 너무나 조용했고 또 쓸쓸했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도 그랬어요. 그리고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양복 입은 장정들을 거느리고 나이 지긋한 분께서 오셨어요. 제가 누구신지 여쭙기도 전에 저한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인사를 올려야 할지, 고인이 아니었다면 제 손자들 살진 못했을 겁니다. 네? 그 아이들이 그럼... 매제가 구해준 아이들의 친할아버지가 찾아오신 거였어요. 그분은 경영자이자 정재계에서 유명한 사회 지도층이셨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저에게 매제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셨고 전 긴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해드렸어요. 어려서 매제를 만났던 일하며 여동생과의 부부 인연,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전도 유망하고 성실한 가장이었는지, 또 예고 없이 다가온 큰 비극의 원인이 사리사욕에 눈먼 업체의 불법 행위 때문이었다는 것까지 낱낱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누구도 우리의 비극에 관심이 없었어요. 전 막혔던 둑이 터진 듯 업체와 지자체의 책임 회피 행태와 만행, 매제가 하천에 움막을 짓고 살았던 이유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까지 다 털어놓았죠. 그 긴 이야기를 회장님께서는 묵묵히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죽은 매제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하셨습니다. 사회가 곪고 망가진 거 책임을 통감한다며 돈 욕심에 인간의 도리를 잃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전 그제야 뜨거운 눈물을 마음 놓고 흘릴 수 있었습니다. 속으로 매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태 이 사람아, 드디어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만났어. 자네가 해낸 거야. 해낸 거야. 듣고 있지. 보고 있지. 자네 억울한 마음, 원통한 그 사연. 이분이 알아주시네. 이제 조금 한이 풀려. 이 사람아. 회장님은 그렇게 홀연히 떠나셨고 전 납덩어리처럼 무거웠던 마음을 조금은 털어낼 수 있었어요. 회장님께서도 이 일에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겠다고 하셨고 결국 하천 모래를 몰래 퍼가던 업체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뒷돈을 받아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던 지자체 공무원들도 옷을 벗게 됐고요.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벌까지 받게 됐죠. 해당 하천은 재정비 후 수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더 이상 그곳에서 물놀이를 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제는 이 모든 걸 지켜봤을까요? 안타깝게 숨을 거둔 매제의 기일은 한여름입니다. 더워지기 시작하면 꼼짝없이 그리움에 붙들리네요. 전 잘 차려입고 납골당에 갑니다. 시간이 멈춘 그곳에서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돼요. 지금도 매제와 영희, 꽃같이 예쁘던 지혜와 영희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죠. 내 식구는 분명 함께일 테니까요. 여기까지가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새 제 얼굴도 눈물로 젖어 있네요. 어렴풋한 기억에 고모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멀쩡한 집 놔두고 거지노름 한다는 동네 사람들의 비아냥을 들으며 어린 나이에 창피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고모부의 한서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철없는 아이의 생각이었죠. 전 그 하천에 혼자서 가봤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이는 그곳엔 수영 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둘레의 높은 울타리가 세워져 있었어요. 어디선가 아버지의 목 놓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영희야, 기태야. 그날 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와 동생이 비극적인 운명을 부지불식간에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때 그곳에 우리가 있었다면, 동생과 내가 깊은 곳에 쓸려 내려갔다면, 그렇게 생각하니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운명을 비켜간 살아남은 자의 숙제는 뭘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전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억 속 하천가의 움막과 마치 벌을 주는 것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던 고모부의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그분은 가족을 사랑했고 끝까지 자기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은 거였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갑자기 남편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외면하며 살았는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반갑게만 들렸어요. 나야, 잘 있었어? 일하고 있어? 오늘 토요일이잖아. 집이지. 왜 당구 치러 안 나갔어? 주경아, 네가 없으니까 뭘 해도 재미없다. 나 오늘 처갓집 가도 돼? 그래, 와. 기다릴게. 보고 싶다, 여보. 나도. 주경아, 미안해. 약속 어긴 거 미안하게 생각해. 아기 낳자고 내가 너무 강요했지. 쉬운 일도 아닌데. 아니야. 나도 생각 많이 했어. 일단 여기로 와.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내색은 안 해도 걱정하시던 부모님 얼굴이 환해졌어요. 남편과 제가 요리해서 저녁 해먹고 부모님 주무시는 것까지 확인한 뒤에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결심을 얘기했어요. 너무 늦지 않았다면 우리 예쁜 아기 갖자. 그래도 되겠지? 함께 걷던 남편이 우뚝 서더라고요. 너무 놀라 절 빤히 보더니 5초 후에 절 안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좋다고 웃기 시작했어요. 만세. 우리 주경이 최고다. 내가 잘할게. 정말 잘할게. 정말이지? 진짜지? 남편은 알까요?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를요. 헤아릴 수 없이 큰 사랑을 저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또 우정으로 아끼는 이들과 정성스럽게 살고 싶어요. 40대 초반 그렇게 전 임신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저 응원해 주실 수 있나요? 저와 우리 가족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